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부른 가수 한명숙과 가수 현미는 60여 년을 함께한 절친입니다. 하지만 3살 차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한명숙은 현미에 비해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근황을 전했던 한명숙은 손자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허리 통증으로 바깥 출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과거에 출연했던 한 방송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딸에게 농담으로 임대 아파트 좋긴 한데 주위가 너무 조용하니까 고려장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6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흐름을 바꾼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로 등장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한명숙의 등장은 60년대 시대의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랬던 한명숙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광복,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의 지도를 크게 바꿔놓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이북 땅 진남포 출신인 한명숙의 가족사에도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남동료 한명숙이 모친과 단둘이 부친을 찾아 피난민 대열에 합류한 때가 한국전쟁 당시 그녀는 16살 때였습니다. 다행히도 해군 통신부대원과 인연을 맺게 된 모녀는 잔이를 도와주며 해군 함정을 타고 인천에 정착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이따금씩 들려준 얘기 중 하나가 소설 방랑의 가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부모와 헤어진 주인공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 택한 방법이 유명 가수가 되어 자신을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해서가던 역경을 이겨낸 뒤 결국 유명 가수가 되어 부모와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우셨다더군요. 어머니가 이따금씩 들려주던 이러한 말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던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16세의 피난소녀 한명숙은 인천에 정착한 뒤 악극단 가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예술대학을 나온 외삼촌의 제자인 드러머 이원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추천으로 태양악극단에 들어가면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울러 군예대에도 참여해 군번 없는 용사로 참전했죠. 휴전 이후 실력을 점차 인정받으면서 미팔군 쇼 단체인 럭키쇼단에 픽업된 이후 활동을 넓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또한 많았습니다. 음악평론가로 활동했던 이백천, 자니 카슨쇼로 유명한 사회자 잔이윤 등 다들 어려웠던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었던 이러한 인연들이 얽혀지면서 한명숙은 점차 큰 무대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런 한명숙을 눈여겨보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석구 작곡가였죠. 정식으로 서로 인사 나누기 이전에 이미 한 작곡가가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었음을 한명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란 샤스의 사나이는 탄생했습니다.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일부 가요 관계자들로부터 그저 단순히 동요의 털이 좀 난 것뿐이라는 악평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파격으로 말미암아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가요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했던 샹송 가수 이베트 지로가 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처음 부른 것은 1963년 서울시민회관에서 가졌던 내한 공연 무대에서였습니다.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는 이베트 지로 그리고 일본의 하마무라 미치코를 비롯해 자국의 가수들 목소리에 제각각 실려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를 강타합니다. 이른바 한류의 원조인 셈이죠. 노란 샤스의 사나이 붐은 영화 제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서울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어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을 만큼 만원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한명숙 또한 이 영화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당시 한 신문에 실린 칼럼에 의하면 한명숙은 연기력 없는 것이 오히려 매력이라는 평이 실리기도 했을 만큼 세간의 평가는 호의적이었습니다. 뒷골목 전문 배우 겸 가수 트위스트 김은 이 무렵 한명숙의 얼굴과 각선미를 보고 연예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일화 또한 유명하죠. 소설 방랑의 가인의 주인공처럼 한명숙이 실제로 부친을 만난 것은
노란 샤스의 사나이로 스타덤에 올랐던 62년 부산 3일 극장 공연 때였습니다. 포스터 문구를 보고 놀랍게도 부친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수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명숙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떠난 부친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부친은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엔 그녀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후 30대 중반의 나이의 남편과 사별한 한명숙은 큰아들의 투병으로 경제적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이후 끝내 큰아들이 사망하며 한명숙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왔어요.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못 알아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2008년 즈음 본의 아니게 정치권의 공방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당시 청문회장에서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연기 생활 35년이면 그 정도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며 한류 스타 윤사마의 예를 들어 해명한 데 대해 야당 측으로부터 배영주는 보이고 사글세도 제대로 못 내는 가수 한명숙은 보이지 않느냐라는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시점에 돌출된 이 발언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찾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전화벨도 쉴 새 없이 울렸고 정치권으로부터도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등 이러저러한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이 꽤 많았지요. 무엇보다 늘어난 건 공연 요청이었죠. 인사청문회로 불거진 한명숙의 어려운 생활이 화제가 될 무렵 언론에는 한 거물 정치인과 만난다는 뉴스도 떴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권에서 직접 찾아왔다거나 도와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작 도움을 준 이들은 평소 그를 따르던 후배 가수들이었습니다. 가수 최백호가 원로 도끼 자선 공연을 펼쳐 수익금 전체를 건넸고 미국에 살고 있던 후배 가수 최수진이 TV를 본 뒤 연락해 5,000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명숙의 생활고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잔고 286원이 찍힌 자신의 통장을 공개하며 여기에서 더 저축된 게 없어요. 들어올 돈이 없어요. 자식이 있지만 나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어요.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공황장애예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해요. 딸한테 힘든 것 얘기하면 울어요.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 보니 이 괴로움을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혼자 마음만 아프고 괴롭죠. 그리고 2018년경 전해진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절친 현미가 한명숙을 찾아 근황을 대신 전했는데요. 방송 나가고 2달 후 더 노쇠해진 한명숙을 보고 현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미는 급기야 제작진에게 카메라도 꺼줄 것을 요구하며 오디오로만 촬영을 진행해 달라며 속 깊은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미는 내 마음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10만 원밖에 못 가져왔다라며 한명숙에게 자신의 성의를 건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명숙의 집을 나서며 현미는 공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미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했던 우리 한명숙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나도 지금 사는 게 벅차니까 가슴 아파요. 음악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가수라 내가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집도 날아가고 보석도 다 도둑맞고 교통사고도 당해 3개월간 활동도 못했어요. 시청자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 아픕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다시금 현미와 만난 한명숙은 10년 넘게 여전히 10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시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기력이 떨어져 사소한 일상도 힘겹다는 한명숙은 퇴행 성관절염으로 젓가락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에는 60년대를 활용했던 가수의 흔적이라고는 방 한구석에 놓인 상패 몇 개와 포스터가 전부였습니다. 잠깐의 전성기 이후 줄곧 힘든 삶을 살아온 한명숙에게 좋은